5단원에 이제 3단원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 회복 및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쯤이 될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학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양상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우리 특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총력전이라는 특징이 있었거든. 총력전. 1차 세계대전 총력전. 특히 여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해 줘야 돼. 여기서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물론 남성도 포함되지만 여성들도 참여했고 심지어 노동자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참여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독일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공화국은 뭐가 없는 국가죠. 왕이 없는 국가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은 주로 무슨 국가가 되었다? 공화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이는 오스만 제국도 튀르키예 뭐가 되었죠? 공화국이 되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변화는 공화국이 탄생하였다는 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 변화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의 반대편에 있었던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새로 일본과 인도, 라틴 아메리카도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뭐했고 발전했고 유럽은 미국에서 발전한 자본주의가 이 유럽에 퍼졌지만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또 생산력도 회복하고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한 경제 발전했지만 미국보다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는 발전을 못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최고 세계 강대국이 되는 나라는 어디다?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인도, 라틴 아메리카도 미국과 교류하면서 발전을 많이 했고 자, 대공황 이후에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국가가 자본주의에 개입을 했었죠. 대공황 때는. 그 다음에 고용 안정과 요거 중요하죠. 사회 복지 정책 등을 뭐했다? 실시했다라고 되겠죠. 여기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수정 자본주의. 대공황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고요.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고 약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겠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이라고 있었죠. 미국의 뉴딜 정책. 또 유럽의 무슨 정책? 블록 경제가 있었죠. 블록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이 민주주의의 확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 자,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게 보통선거거든요. 자,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었죠. 우리 소련. 그래서 모든 성인에게 무슨 권이 주어졌습니다?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게 보통선거고요. 독일에서는 아까 전에 무슨 마르 공화국이 있었죠?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국가들이 무슨 선거를 도입했다? 보통선거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여성들도 선거권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무슨 전이었다? 총력전이었다. 총력전에 누구도 참여했다? 여성도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를 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영국에서는 30살 이상의 여성 중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했고 모든 성인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이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게 1928년이었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죠. 어디? 영국입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 유럽 각국에 영향을 주면서 여성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 점점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각 나라별로 언제 여성들이 선거권을 확보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 여성들이 왜 참정권 운동을 펼쳤는지 이유와 전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전쟁에 참여 계층이었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노동자들도 선거권이 없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1867년에 선거법부터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인정해줬고, 프랑스에서도 1848년 이후에 성인 남성의 선거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이때 이제 혁명이 다 있었거든요. 자,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했다 돼 있네요.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은 뭘 강조하는 정당들이죠? 평등을 강조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이런 당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된 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독일은 질병보호법, 재보험법 등 이런 보험법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 미국이 중요한데 부당노동 금지, 노동조합을 설립해주는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누가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국가 또는 정부가 뭐 하는 것들 개입해서 약자들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던 게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파트를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1번 변화, 민주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세계대전 중에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 그 다음에 인종학대, 학살이 있었는데요. 자, 독일에 나치즈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 누구였죠? 히틀러가 이제 총재인 당인데 이 당에서 유대인을 대학살했다는 사건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종교적 용어에서 시작됐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의 대명사가 됐냐면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사건에 대한 그런 대명사가 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유대인 정서가 심화됩니다. 어디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한 독일인인데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강제로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는 사건이 홀로코스트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겠죠. 막 고문도 하고, 맞죠? 네, 그리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이유는 병이에요, 병. 사람들을 위생이 안 좋은 곳에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으면 전염병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고, 우리 또 뭐 안내의 일기라는 대표적인 또 그런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독일의 나치스가 한 뭐였다? 유대인 학살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난징 대학살이에요.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일본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이 난징 지역을 확보해요. 자, 이 난징 지역을 확보하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중국인 민간인들을 대학살합니다. 그래서 2달간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30만 명 이상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막 목베기 목베기 대회까지 했어. 중국인들을 계속 들여와서 1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누가 더 많이 목을 베냐 이런 게임을 했답니다. 이게 완전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활동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군의 생체 실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실험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물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상한 균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극한의 추위에 사람들을 밖에 내놓고 물 뿌려가면서 강제로 동상도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피부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실제로 라이브로 막 조사하고 기록하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우리 통상 마루타라고 부르잖아요. 통나무 실험이라고 해서 사람을 통나무처럼 대해가지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또 일본의 위안부죠. 맞죠? 자, 전쟁 중에 이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학대, 유린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사관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진심 어린 사관을. 그래서 우리가 소녀상을 설치해서 일본 대사관에 시위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날 시위도 하고 있는 수요 집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본군은 위안부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진 이후에 퇴각하면서 여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죽이기나 학살을 했다라고 또 기록에 남아있고요. 자, 일본군 위안부의 운영 사실은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후에 여러 생존자가 증언하면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93년 일본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개인적인 담화로 사과를 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없다. 그리고 2007년에 미국 하원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121호가 통과되어서 일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한 상태인데 아직도 일본은 대답이 없죠. 독일하고 일본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독일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용서를 구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자, 그리고 자료 4번을 보시면 도쿄 전범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들,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과 처벌인데요. 1946년 5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비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그 결과 A급 전범 25명 중에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18명에게는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종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일본 왕이라 불리는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처벌받지 않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제대로 일본이 처벌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머리 끊기 했다는 거야. 몇 명만 혼내고 끝냈다는 거지. 일본 왕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그게 조건이었어요. 재판을 연 조건. 일본 왕은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에게는 시인적인 존재거든. 근데 일본 왕을 혼내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전쟁 져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쁜데 일본 국민들까지 지금 들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본 왕은 뭐라 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의 또는 독일이 일으켰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위한 노력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할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는데, 잘못한 나라는 또 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라를 이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회담을 3번 합니다. 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얄타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 포츠담 선언은 다시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었습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카이로 회담은 일본이 졌죠. 일본이 지고 나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들이 있습니다. 그 영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일본 영토 처리 문제에 논의를 했고, 거기에 속한 게 만주, 그 다음에 타이완, 대만이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게 바로 어디였다?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카이로 회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인데, 얄타 회담은 독일 영토를 분할 점령하자, 나눠서 점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땅을. 자, 그래서 독일 영토를 어떻게 나눌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합,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UN이라고 부르죠. 이 UN의 창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하게 되는 회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은 미국, 중국, 영국, 그러니까 미영중이 참여했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유했는데 일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맞았던 거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재확인한 사건이 바로 포츠담 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최초의 선언은 카이로 회담, 그 카이로 회담이 다시 한번 논의된 게 포츠담 선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뒤에 보면 자료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이 있었죠. 요 세 가지가 각각 어디에서 진행된 건가? 자, 여기 보면 포츠담, 얄타, 카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회담이 위치가 나와 있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이로 회담은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한 회담으로 일본의 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 중국의 점령지 반환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결의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세 연합국의 목적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한 땅, 만주, 타이완, 펑우 열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이고, 또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에서도 추방당할 것이다. 앞서 말한 이 강대국 세 나라는 한국민의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때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 아까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회담에 참여했고, 이제 독일을 어떻게 나눠서 가질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연합국에 참가해서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건이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국제연합에 참가할 것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연합의 창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요거는 뭐였죠?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주장을 한 내용이었고, 카이로 회담을 한 번 더 이행하겠다라고 확인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카이로 선언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이로 회담. 자, 그 다음 전후 처리 결과입니다. 독일은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고 궁극적으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독일이 나눠진 거죠. 지금 독일은 통일이 돼 있죠. 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나눠 가진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나눠 가진 겁니다. 네 나라 이렇게 4분할 통치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도 반으로 나눠져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요, 아까 전에 무조건 항복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스렸어요. 연합국 최고사령부라고 부르는 미국 중심의 이제 정부, 임시정부, 군정이죠. 군대가 다스리는 미군정으로 통치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1951년. 요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 기간 중이냐면 6.25 전쟁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좀 이용하고 싶은 거지,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을 용서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창설된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 바로 유엔입니다. 자, 유엔 꼭 기억해야 돼. 언제 만들어졌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말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였어요? 국제연맹이었죠? 그래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배경은 평화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고, 과정은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회담인 얄타 회담에서 국제연합을 창설하자는 것에 합의를 했고, 결국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이 제정되면서 뭐가 창설되었다? 유엔이 창설되었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유엔의 목적은 뭐냐면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평화 유지군을 창설해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적 동원이에요. 군사적.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무슨 연맹과의 차이점? 국제연맹과의 차이점이에요. 국제연맹은 뭐가 없어. 군대가 없어. 근데 여기 보이는 국제연합은 군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전에 합의를 했죠.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센 원투펀치가 가입을 한 그 국제연합이니까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게 파워가 세진 거죠. 자, 국제연합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그 UN 총회, 총의회죠. 총회.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여기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집행기구인데 여기에는 가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서 항상 우두머리에 나서는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입니다. 자, 이 힘 5개, 이제 힘이 센 5나라를 이제 상임이사국이라고 불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이 5개의 나라가 무슨 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나라는 각각 무슨 권을 가진다? 거부권을 가지고요. 이 5개의 나라 이외에 10개의 무슨 국가가 존재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UN 이렇게 UN 총회,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무슨 국가가 있었다? 상임이사국 5개의 나라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레벨 테스트, 월말평가 모의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니까 다시 한번 꼭 잘 봐두시고 복습하고 문제 풀어두시고 뒤에 문제까지 문제는 이제 한 끝으로 풀면 되겠죠. 공부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 안녕.